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에 묻은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전남 순천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줬죠. 경찰은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피의자 박대성의 신상을 공개했는데요. 피의자는 아직도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있다고 하죠. 잇따르는 이상 동기 범죄에 국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잠시 뒤 사건 노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이른바 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 방지법을 비롯한 노동 관련 법안들이 처리됐는데요. 노동 현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에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에 묻은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는데요.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에 보복이 없다면 추가 공격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지금까지는 우리를 끌어들이려는 심산이다 이러면서 좀 지켜보고 있던 이란이 결국에 움직였습니다. 네. 현지 시간 1일에 이스라엘에 18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이란이 그 시리아 주재 자국 영사관 폭격에 대응해서 지난 4월에 이스라엘 본토에 드론 미사일로 공습한 지 5개월 만에 단행한 공격이고요. 목격자들은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텔아비브에서 폭발음이 연쇄적으로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란 혁명수비대에서는 점령 이스라엘 중심부에 있는 주요 군사 안보 목표물을 표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사기지 3개가 타격받았고 미사일 90%가 목표물에 성공적으로 명중했다. 이렇게 혁명수비대는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런 미사일 발사 공격은 하마스 수장인 하니에 헤즈볼라 수장 나스랄라 혁명수비대 작전부사령관 이들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강조를 했는데 이후에 이란 정부는 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보복이 없다면 추가 공격은 자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이란 군부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만약에 이스라엘이 보복한다면 치명적인 공격을 추가로 단행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경고 쪽에 조금 더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보복을 예고하고 나섰어요. 네, 이란이 이스라엘 보복 없으면 추가 공격 자제하겠다 얘기를 했지만 이스라엘은 또다시 피해 보복을 하겠다 이런 건데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이 큰 실수를 저질렀고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하고 주장이 상반된 게 이란은 자신들 미사일 90%가 성공적으로 명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란의 이런 공격이 우리에게 피해도 못 줬고 실패한 공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자신들의 방공체계가 너무 뛰어났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첨단인 이스라엘의 방공체계 덕분에 그 공격이 저지됐다, 무력화됐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보복에 대한 언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악의 축과 싸우는 곳이라면 어디든 해당한다. 그러니까 서로 악의 축이냐 저항의 축이냐 이렇게 대항을 하고 있는 건데 이란을 넘어서 영내 친이란 세력들에게도 이스라엘은 직설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레스타인 자치구인 요르단강의 서안,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지구, 또 헤즈볼라 거점인 레바논 등등 차례로 거명이 됐습니다. 휴전을 촉구해왔던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노선으로 가는 듯하죠. 네, 이번에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현지 시간 1일 이스라엘 레바논 지상전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을 했는데요. 미국은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확고히 지지한다. 미국은 이란과 그 지원을 받는 테러 조직에 맞서 미국인과 파트너, 동맹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어떤 뭐 휴전을 해보자, 뭐 협의하자, 뭐 이렇게 좀 말리는 분위기였고 지상전에는 반대를 해왔었는데 네. 입장이 바뀐 거예요.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미국 정부가 고민을 하다가 이것이 사실 좀 중동 내 이란 세력을 무력화하고 억제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결국에 이스라엘이 지상전하는 거에 동의를 한 것이다. 진단을 했는데 물론 미국 정부 내에서도 의견은 나뉘었다고 해요. 외신들을 종합해보면 뭐 당국자들이 이런 이스라엘 공세 때문에 미군이 괜히 또 다른 중동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이것은 리스크가 크다 뭐 이런 반대 의견도 있었다고는 하는데 결국에 결론을 내는데 의견이 모아진 건 이런 이스라엘이 작전을 벌임으로써 헤즈볼라와 이란의 영향력은 약화시킬 수 있다. 그런 이득을 취할 수 있고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결론을 냈다는 거고 그래서 미국은 중동의 전력 추가 배치 사실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금 중동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을 4만 명에서 4만 3천 명 규모로 늘리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인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 대선 후보들도 일제히 이스라엘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뭐 미국의 영향력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줄어들었다고는 하는데 미국 대선에 미칠 영향에 이 양당 후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국제유가도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네, 현지 시간 1일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가 11월 물 가격이 전 거래일 대비 1.66달러 그러니까 2.4% 올라서 배럴당 69.83달러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날 장중 5% 이상 폭등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또 북해산 브렌트유 12월 물은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1.86달러 상승, 그러니까 2.6% 오른 배럴당 73.56달러에 거래가 됐습니다. 또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값도 반등을 했는데요. 이제 원유 시장 전문가들이 내놓는 관측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직접 타격하기 위해서 공세를 확대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이란의 석유 시설들이 앞으로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렇게 되면 하루 100만 배럴 이상 석유 생산이 타격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중동 지역 분쟁이 여기서 더 확전이 되고 고조됐을 경우에 이란의 대리 세력들이 있잖아요. 후티나 뭐 이라크 민병대 등등이 있는데 네. 이들이 중동 산유국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만약에 뭐 실제로 공격이 감행되지 않다 하더라도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공격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지금 일단 전 세계적으로 공포감이 깔려 있고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이런 변동성은 이어질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또다시 쓰레기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날려보냈어요. 네, 한반도 상황도 꽤나 걱정인데요.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새벽에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 추정 물체를 부양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풍향을 고려했을 때 경기 북부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근데 북한이 오물풍선 보낸 게 지난달 22일이 마지막이었어요. 이후에 열흘 만이고 올 들어서 23번째 오물풍선이고 또 우리 국군의 날 행사 끝나자마자 이렇게 풍선 날려보낸 건데요. 이번에 그 일부가 인천국제공항에 떨어졌어요. 오전 6시 10분, 8시 20분 이렇게 총 2차례 떨어졌는데 이 때문에 활주로에서 이륙을 기다리고 있던 항공기들이 14분 동안 운항하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새로운 추가 정황도 나왔는데 국민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 군 장성들이 그러니까 군 장성과 2급 군무원 이상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오물풍선이 남하하는 상황에서도 그 다음 날에 새벽같이 군 골프장으로 향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난 9월 7일부터 8일 이틀간인데요. 152명이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고 이때 당시가 북한이 9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 내내 오물풍선 1200여 개를 날렸던 시기예요. 근데 정세가 이렇게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데 여러모로 군의 기강회의가 심각해 보이는 대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면서 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를 건너려던 30대 탈북민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도 있었다고요. 네, 어제 새벽 1시쯤에 30대 남성 A씨가요. 파주 문산읍의 한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는 마을 버스를 훔쳤습니다. 어떻게 훔쳤냐면 그 당시 버스 안에 이 차량 키가 보관이 돼 있었다고 해요. 이 A씨는 파주 통일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가면서 막아서는 군부대 초병 제지도 무시를 하고 그렇게 차를 몰다가
바리케이트를 들이받았고 거기서 멈춰서 새벽 1시 30분쯤에 체포가 됐는데요. 10여 년 전에 탈북한 탈북민이라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 서울 신림동에서 최근까지 거주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범행 동기가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남한으로 일단 왔는데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금 형사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경찰 측에서는 이런 범행 동기나 행위, 진술 등을 봤을 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한 3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서 오후엔 여당 원내 지도부와 만찬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설이 또다시 부각되는 분위기예요. 네, 오늘로 거부권 행사 전망이 됐었는데 전망대로 오늘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이 3개 법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에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이렇게 되면 국회에서 또 재표결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같은 날인 오늘 곧바로 여당 원내 지도부하고 만찬을 갖는 건데 애초에 이 만찬 목적이 그 거부권 행사한 법안에 대해서 재표결에 들어가면서 당내 이탈표를 막기 위해서 단합의 뜻으로 그런 의도가 클 것이라는 해석이 있었거든요. 명목상으로는 국정감사 전에 당 격려 차원이라고 내놓고 있는데 사실상 김건희 특검법을 막기 위한 단일 대오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지금 당연히 야당은 특검법 받아들이라면서 날을 세우고 있고 지금 뇌관은 윤한 갈등입니다. 근데 이번 만찬에 이런 원내 지도부 를 모으면서 원외 인사인 한동훈 대표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런 윤한 갈등에 대해서 일축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는 행사고 자연스럽게 이뤄진 자리고 수없이 수십 명 모여서 수없이 소통을 하고 있는 건데 그때마다 이렇게 누구 빠지고 누구 있냐 따져야 되냐 또 순서 따질 게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뜩이나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 관계가 심상치 않다. 강을 건넜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요청한 독대 요청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에 대한 언제 하자 이런 응답도 없고 그런 상황에 당대표가 빠진 만찬이 열리다 보니까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의 통화 녹취가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고요? 네. 김건희 여사 얘기 나올 때마다 또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가 빠짐없이 등장을 하고 있죠.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는 장면을 공개한 매체이기도 한데 이번에 공개된 녹취에서 제일 주요한 등장인물이라고 하면 김대남 대통령실 전 선임행정관입니다. 이 녹취에서는 김대남 대통령실 전 선임행정관이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너희가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여사가 아주 좋아할 것이다. 이런 멘트가 들어가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한동훈 후보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70억 원대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 자신을 대권주자로서 조사한 게 있더라. 이건 기업으로 치면 횡령이자 사심을 가득 차고 있는 행동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실제로 서울의 소리가 이런 통화 뒤에 이틀 뒤에 한동훈 당비 횡령 유용 의혹 제기라는 단독 기사를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TV토론회에서는 당시에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비대위 시절에 본인의 이미지 조사를 여의도연구원에 왜 시켰느냐 이렇게 따져 묻기도 합니다. 좀 타임라인상 뭔가 딱딱 들어맞기는 해요. 그래서 안 그래도 공천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녹취에도 이번에 김건희 여사 이름이 또 등장을 하고 대통령실 인사가 전당대회 직전에 보도매체에 이런 사주를 했다는 건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녹취가 공개된 이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다면서요. 네, 이게 한동훈 대표가 이걸 또 받으면서 이게 또 파장이 더 커지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 어떻게 글을 올렸냐면 현재 정부 투자 금융기관 감사인 사람이 지난 전당대회 당시 좌파 유튜버와 직접 통화하면서 저를 어떻게든 공격하라고 사주했다고 한다.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친한계의 인사들도 일제히 움직였어요. 김종혁 최고위원은 한동훈 공작을 지시한 김대남의 배후는 누구인가. 그를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로 보내줄 정도의 막강한 실력자는 누구냐. 진종우 최고위원은 전당대회를 분열의 늪으로 빠져들게 했던 실체가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대남 전 행정관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을 했어요. 당시에 이미 대통령실 그만두고 나서 일어난 일이고
다른 당대표 후보자를 돕는 위치에 있었을 뿐이지 특정 후보자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다. 이렇게 수습을 하는데 수습되기엔 조금 어려운 사안인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는 김대남 전 행정관 대상으로 감찰 착수 지시했고요. 국민의힘 친한계 인사들은 지금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하든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라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야당은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를 진행한 검사를 대상으로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죠. 네, 국회 법사위에서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에 김영철 차장검사 대상으로 한 것에 이어서 두 번째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입니다.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에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 탄압할 목적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서 직권남용을 저질렀다. 이게 핵심인 건데요. 청문회 증인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 포함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에 이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 때에도 그때도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했었거든요. 그래서 맹탕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모양이고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여야 증인 불출석 두고 공방전을 벌이기도 했고요. 이번에도 그 그림은 반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당 측은 이런 청문회가 왜 필요하냐, 시간 낭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야당은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간 감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어요. 네, 최종 감사 결과는 아닌데 워낙에 여론의 그런 관심이 뜨겁다 보니까 중간 발표가 있었어요. 문체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제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 선임하면서 이거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최종적으로 감독 후보 추천하고 또 면접 과정도 굉장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제대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래는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이끌던 게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혜성 위원장이 홍명보 감독을 1순위로 해서 감독 후보군을 추렸는데 추리다가 갑작스럽게 자리에서 물러났고 이임생 이사가 원래 권한이 없는데 이걸 그 이후에 받아서 선임 작업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는 어떻게 지적을 했냐면 축협은 정혜성 위원장 요청에 따라서 이 역할을 기술이사에게 맡긴 거라고 주장을 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들여다봤더니 정 위원장은 이런 요청을 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고 기술이사에게 감독 추천 권한이 있었다는 축협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또 감독 면접 과정에서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문체부가 판단을 했는데 다른 두 외국인 감독하고는 달리 홍명보 감독하고 면접할 때는 사전 인터뷰 질문지가 없었고 참관인이 없이 기술이사가 단독으로 진행을 했고 또 장시간 기다렸다고 하지만 늦은 밤 자택 근처에서 이루어졌고 면접 진행 중에 감독직을 요청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잘못을 지적을 하면서도 절차적인 하자가 발견됐지만 하자가 있다고 해서 이 홍명보 감독과의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차선 변경 잘하시고요. 작업 구간 지나서는 한강대교까지 교통량이 늘어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 먼저 광진교 부근에선 1, 2차로 막고 차선 긋는 작업 중입니다. 암사대교부터 아침부터 계속해서 밀리고요. 더 가서는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막히는데요. 한강대교 부근 2, 3차로에서는
사고가 나서 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반포에서 서초, 좀 더 지나 서울 요금소에서 정체인데요. 서울 요금소 부근에서 작업 중이고요. 이후에는 동탄과 오산에서 남사 사이 어려운데요. 남사진이 부근에서는 사고도 났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고양분기점 1차로에서도 사고 났고요. 뒤로 2km 구간 사고 여파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한 사건을 살펴보는 사건 노트 시간이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살펴볼 사건은 얼마 전 순천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예,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26일 날 0시가 지나간 0시 한 40분 좀 지난 사건입니다. 순천시 조례동 거리인데요. 네. 피해자분은 18살의 여성 청소년인데 부친의 어떤 심부름을 하고 귀가하는 중에 이 참변을 당한 거고, 가해자는 그 근처에서 음식점을 하는 어떤 30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공개가 됐죠. 박대성이라고 공개됐는데, 거기서 뭐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술을 좀 먹고 있다가 흉기를 들고 바로 바깥에 나가서 쫓아가서 공격을 해서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라고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해가 할 수 없는 상황인 네. 거고,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이 현장을 발견한 배달원에 의해서 제지가 됐는데, 이 범인이 도망을 갔는데 바로 잡지 못했어요. 한 2시간 뒤에 다른 어떤 아마 시비가 붙어서 검거하게 된, 그래서 사실 조금 좀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범행 장면이 담긴 CCTV가 공개가 되면서 더 큰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그런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를 안 하고 있다면서요. 예,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이제 경찰 분류로는 이상동기 범죄, 예전 분류로는 묻지마 범죄, 이런 얘기가 되면은 의도된 침묵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범행을 한 후에 그걸 의도된 침묵으로 인해서 법정에서 이제 형량 관련된 부분을 하려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살인 후 각성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유지됐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은 두 가지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객관적인 정황상으로 봤을 때 이 피해자와 가해자는 전혀 일면식이 없습니다. 네. 관련 접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쫓아가서 그것도 무자비하게 아주 참혹하게 공격한 걸 봤을 때는 경찰의 분류로 봐서는 이상동기 범죄 쪽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경찰의 나름 판단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대성은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던데요. 근데 힘이 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술을 탓하긴 어렵지 않나요? 글쎄 한 90% 정도는 변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 했는데 자기가 블랙아웃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이 이제 거짓말처럼 위에 붙어서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그걸 입증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법원에서는 이것이 뭐 심신미약 이런 것이 받아들여지는 않을 거지만은 보통의 경우에 어떤 술을 얘기하고 무엇인가 다른 핑계를 대면서 변명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네. 보통의 경우는 이제 폭력적인 표출,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전혀 다른 사람한테 폭력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주치 감경이 될 수 없는 거죠? 상황 파악, 그러니까 범행 시에 정확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면 감경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관계가 없는데, 논란이 되는 것은 가끔 가다가 이게 이제 반영되는 듯한 재판 진행에서 많은 분들이 조금 걱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판사님들도 명확히 술 때문에 그렇다는 판결을 안 내립니다. 그런데 맥락상 조금 의심 가는데 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은 있어서 그런데 아마 이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했다가는 사실 큰 문제가 되죠. 근데 주치 감경이 사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전 놀랍긴 하거든요. 사실 이 영미권이라든가 다른 많은 나라들은요. 주치 가중이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범행을 하기 위해서 술을 먹고 뭘 했기 때문에 이건 가중이 돼야 되는 요소입니다. 근데 한국과 일본만 이상하게 이게 감경이 된다는 게 술 먹었으니까 봐준다는 게 무슨 논리인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네. 벌써 10년 몇 년 전에 그 형법 10조 1항 2항이 개정이 됐지만은 그때도 사실은 감경되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은 가중을 합니다. 이런 범죄가 계속되다 보니까 불안하다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번 사건 범인 박대성은 범행 직후에 2시간을 시내에서 배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이 왜 바로 체포하지 못했던 거예요? 저도 여러 이걸 알아보고 관련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면 코드 제로가 발령이 돼야 되거든요. 네. 즉각 그러면은 형사팀이 2팀, 3팀 나오고 관하에 있는 경찰 순찰차는 다 출동을 했는데 네. 이 범인 박대성이 잡힌 게 1.5km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도망도 못 갔어요. 그런데 2시간을 배회를 해서 못 찾는다라고 한 게 그러면 차단선을 어디까지 했는지 그리고 얼마 전에 벌었던 전주에서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때도 사실은 놓쳤거든요. 그러면 왜 경찰 기동대라든가 다른 조치들이 안 됐을까? 저도 알아보려고 알아봤는데 네. 실제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잡힌 게 경찰이 체포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은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해 보니까 박대성이었던 거예요. 그럼 경찰 기동대는 출동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순찰차만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말이 되나? 그래서 저도 이게 좀 설명하기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시스템대로라면 코드 제로가 발령되면 전체에 있는 당직 형사팀들이 쫙 해서 풀어갖고 차단선, 이중 차단선을 해갖고 싹 잡거든요. 왜냐하면 흉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네. 근데 왜 그랬는지 저를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이거. 조금 이거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조사가 좀 필요해 보이긴 하네요. 이것이 송치할 때 검찰을 송치할 때 관련된 수사 발표할 때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이상 동기 범죄가 근절되기는커녕 더 잦아지는 느낌이에요.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걸까요? 아무래도 사람과 공간 두 가지 부분인데요. 공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심야 시간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피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거 보셨나요? 여러 가지 도심 내에 전화 부스 같은 차단 그런 거 들어가면 문장기로 아니면은 뭔가 비상벨 누르면 바로 되는 이런 것들이 조금 확충돼야 될 부분.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박대성이 과거 이런 전력이 있었고 평소에 대단히 폭력적이었다고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초동 조치가 좀 빠르게 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는 그런 부분들에 조금 미흡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신림역이나 서현역 사건 때도 이런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뭐가 바뀌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안타까움이 더 들어가는 거죠. 다음 사건 또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광주에서 뺑소니 사망사고가 발생해서 경찰이 수사 중인데요. 피의자들의 행적이 좀 수상하다고요. 처음에 얘기가 났을 때 마세라티 뺑소니 사고라고 해서 그것의 피해자인 오토바이 타고 가던 커플의 여성분이 돌아가시고 그게 참 안타깝다. 이 음주운전 이렇게 됐는데 그 범인을 잡고 보니까 67시간 이후에 잡고 보니까 이 김 씨의 행적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몇 달 동안 태국에 머물렀는데 왜 머물렀는지 모르겠고 이 사람의 주소지가 동사무소예요. 동사무소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제 경험상 제 예전에 수사했던 경험상 이건 뭔가 자신의 행적을 의도적으로 감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통 주소지가 아니라 행정기관 주소지로 한다는 게 옛날에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60, 70년대 행정기관은 흔히 말하는 북파간첩들 주소지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옛날 그냥 고려 때 이게 농담 삼아 하는 그런 정도인데 이 사람은 아니 행정기관에 주소진 사람이 어디 있어?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대폭 지금 자신의 어떤 아이폰을 비번도 제출하지 않고 이 마세라티 차량이 다 법인 소유고 이런 걸 봤을 때 도망갈 때도
벤치라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기관에 누군가 여러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준 것 같아요. 예, 조력자가 여럿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처음에는 이게 조폭들 네. 아니면은 태국 쪽의 보이스피싱의 수계급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두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는 아닌데 두 번째 가능성을 경찰이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이 사람이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추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검거 이후에 지금까지 앞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면서요. 그냥 버티는 거죠. 근데 의혹을 좀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마 태국 쪽에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상이라든가 가면 거기서 뭐 했는지 행적이 나오면은 여기서 몰라도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이 있죠. 거기서 그 보이스피싱 조직을 하고 여기서 일종의 놀러 온 느낌이 들어요. 제 느낌상. 휴가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수거도 하고 휴가하고 다시 돌아갈 생각이. 왜냐하면 도주 기간 중에 계속 항공권을 알아봤대요. 그러니까 빨리 갈 생각이 있었던 거죠. 네. 또 최근 경찰이 77일간 수사를 했지만 범행 동기를 밝히지 못한 사건도 있었어요. 봉화 농약 상해 사건이라고 좀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5분이 피해가 다섯 분의 그 음독이 있었는데 네. 3분은 일어나셨고 1분은 아직도 중태고 1분은 3일 뒤에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경찰의 그 결론은 뭐냐면 마지막에 그 돌아가셨던 분이 범인이다라고 하고 불송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서 그 발표한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 사건을 이 코너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뭐 유의미한 증거를 찾지 못해서 미스터리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경찰이 범인을 특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경찰은 3가지 정도 냈습니다. 그 사건이 벌어지기 이틀 전에 거기를 몰래 들어갔다 나오는 CCTV가 있었다. 거기에 누군가 거기다 무엇인가를 타는 것 같은 뭐 이런 목격담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집에 있는 어떤 농약 알갱이와 그 농약 성분이 일치한다. 2가지. 그 다음에 뭐 동기는 좀 미흡하지만은 뭐 고스톱 치다가 좀 뭐 다툼이 있었다. 이 3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 사건 또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누가 자신의 가방에서 돈을 소매치기 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자작극이었다고요. 좀 황당하죠.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돈을 갚으러 간 겁니다. 내가 갚으러 갔는데 내가 소매치기 당했어라고 보니까 가방이 찢어져 있는 거예요. 네. 신고가 됐는데 경찰이 뭐 바보가 아니거든요. 네. 앞뒤를 다 보니까 자기가 면도칼을 산 겁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는 멀쩡했는데 잠깐 시기 사이 사라질 때 이게 열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작극을 벌린 거죠. 그러니까 돈 갚기 싫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금방 탈로 날 자작극을 벌이는 경우가 과거에도 뭐 종종 있었다면서요? 여기 뭐 2017년도에 어떤 식당에서 이제 돈 좀 뽑아와라 하고 했는데 자기가 갑자기 조폭들한테 뭐 뺏겼다라고 했는데 실제 보니까 안 뺏긴 거예요. 네. 이런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사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냥 뭔가 뭐 100만 원, 몇십만 원 이렇게 했다가 없어졌는데 사실은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누구한테 뺏겼어요라고 해서 찾아보면은 사실은 자기가 그냥 꿀꺽한 거죠. 근데 그게 일반적인 어떤 뭐 절도라든가 아니면은 이게 이제 위계인 공무집행 방해거든요. 그런데 네. 이거를 옛날 같은 경우는 정확히 CCTV를 해서 확인해 주지 못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경찰들이 바쁘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시비만 붙다가 끝내고 많은 경우가 많았어요. 요새 같은 경우 근데 민생 치안 관련된 거라 경찰도 다 봐줍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명확하죠, 사실은. 이거 뭐 이게 황당하지만은 그리고 이런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이런 거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요즘 워낙 CCTV도 많고 해서 경찰이 속을진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속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일을 벌이는 건가요? 아니면 일종의 리플리 증후군 뭐 이런 건가요? 리플리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 범인 같은 경우도 이런 걸로 여러 번이나 이제 경찰서 문턱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이게 몸에 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또 뭐 고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상공인들이 이런 분들한테 많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사건 노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주PD의 체험 삶의 현장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여러 가지 편법과 위법, 더 나아가 불법이 판치고 있습니다. 편법을 쓰거나 불법을 저지르고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떠드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은 결국 자업자득이 되고 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라는 뜻을 가진 사필귀정이라는 한자성어 잘 아실 겁니다. 사필귀정이라더니 과연 그렇군과 같은 예문에서처럼 대개 사필귀정이라는 명사의 형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동사 사필귀정하다로도 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 모든 일은 사필귀정할 것이니 조금만 참고 노력해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이를 은폐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거기에 또 다른 거짓말을 보태고 하다 보면 그것이 족쇄가 되고 마는 게 세상 이치인 것 같습니다. 춘치자명이라는 한자성어가 있는데 이것은 봄철의 꿩이 스스로 운다는 뜻으로 제 허물을 제 스스로 드러냄으로써 남이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이윤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지금 평년 기온을 밑돌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1도, 광주 20도, 제주 22도, 부산 23도 등으로 예년 이맘때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겠고요. 강한 바람에 체감 온도는 조금 더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또 강원 영동 중남부와 경북 북부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 한때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개천절인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서울과 경기 북부를 제외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는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전남과 경상도, 제주도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흐리고 비가 오면서 기온이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떨어져 아침에는 10도 안팎으로 무척 쌀쌀하겠고 낮 기온도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모레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한편 강한 세력으로 발달한 18호 태풍 끄라토는 지금 타이완 남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고 내일 오후 무렵에 타이완을 스치듯 지나면서 세력이 크게 약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순직해병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7월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 대표 공격을 사주한 의혹을 받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차인들을 속여 2천억 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구리 전세 사기 사건 일당의 주범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 한낮에도 선선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요. 네, 이제야 좀 가을답다 싶은 기분이 드는데요. 이 징글징글했던 더위가 드디어 물러간 것 같습니다. 네. 밤사이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는데요. 오늘 아침 중부지방 곳곳은 10도를 밑돌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아침을 맞이했고요. 강원도 높은 산지에는 얼음이 오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낮에도 제법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데요. 서울과 대전이 20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최대 6도가량 낮겠고요. 강풍특보가 발효된 제주도는 물론이고 전국에 강한 바람도 더해지면서 더욱 서늘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한편 태풍 끄라토는 타이완 남서쪽 해상에서 느리게 북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타이완을 관통하면서 세력이 약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와 찬 공기가 충돌하면서 주 후반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예보 잘 살피셔야겠고요. 개천절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이 이어진다고 하니 나가실 때 겉옷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최근 오랜 기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장기 실업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 30대 이하 청년층에서 빠르게 늘고 있어요. 네, 구직자들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일자리 질은 갈수록 떨어지면서 이른바 장기 백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6개월 이상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실업자 5명 중 3명은 20, 30대 청년 세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실업자 수는 56만 4천 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구직 기간이 반년을 넘긴 사람은 11만 3천 명으로 외환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1999년 8월 이후 2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장기 실업자는 코로나19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 3월부터 늘기 시작해 지난 8월까지 6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지난 7월까지는 1년 전과 비교해 2자릿수 증가를 기록하면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는데 30대 이하 청년층이 이 같은 증가세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장기 실업자는 월 평균 9만여 명,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55.7%가 30대 이하였다고 하는데요. 20대 이하가 2만 9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만 1천여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청년층 장기 실업자는 지난해보다 4천여 명 늘어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증가폭이 컸다고 하네요.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 활동 인구 중 장기 쉬었음 청년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3년 넘게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 가운데 집에서 쉰 경우로 직전 3년 동안 감소세를 보이다 올해 8만 2천 명으로 늘어나면서 증가세로 돌아섰는데요. 이처럼 비경제 활동 인구가 늘면서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도 넉 달째 감소세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구직자의 기대와 실제 일자리의 간극을 뜻하는 일자리 미스매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대기업이 채용 규모를 갈수록 축소하고 신입사원 공개 채용보다 경력, 수시 채용을 선호하는 점도 이런 미스매치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실제로 103개 대기업 중 올 하반기 채용 계획을 확정한 곳은 35%로 지난해 78.8%에서 40%포인트 넘게 줄었는데요. 네. 향후 이런 흐름이 소비 제약을 통한 내수 부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배추뿐만 아니라 상추와 깻잎 등 채소 가격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네, 김장철도 다가오고 있는데 최근 한 폭이 2만 원이 넘는 배추까지 등장했죠. 배추뿐만 아니라 상추 그리고 깻잎도 장당 100원을 넘어서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동네 마트만 가봐도요, 30장들이 깻잎 한 봉지가 3,980원에 팔리고 있고요. 한 장당 130원 꼴인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 식당 가서 쌈채소 더 달라고 하기도 눈치 보이더라고요. 네. 얼마나 올랐나 하고 찾아보니까 1년 전보다 13% 정도 올랐고요. 같은 기간 적상추는 45%나 급등했습니다. 김장 시즌을 앞두고 배추 가격도 여전히 잡히질 않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1년 새 50% 넘게 올랐고요. 열무도 40% 가까이 오르는 등 월급 빼곤 다 오르는 물가에 지갑은 얇아져만 가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치솟는 가격에도 없어서 못 파는 작물도 있다고요. 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요, 정말 금값에 버금갑니다. 가을 송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 하는데 경매가가 킬로그램당 무려 160만 원에 달합니다. 예년 같으면 송이가 한창 나올 시기지만 올해는 이례적인 늦더위에 찾기가 영 쉽지 않다는데요. 지난달 20일부터 지금까지 양양 지역 송이 공판량은 240kg에 그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가격에도 1등급 송이는 입고되자마자 바로 팔려나가서 정해진 시간에 오지 않으면 구경도 하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개막을 하루 앞둔 양양 송이 연어축제도 비상이 걸렸다고 하네요. 장바구니 물가는 도통 내려올 기미가 안 보이는데 소비자 물가는 드디어 1%대에 진입했어요. 네, 무려 3년 반 만입니다. 통계청이 조금 전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4.65로 작년 같은 달보다 1.6% 상승했습니다. 202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1%대로 내려왔고 2021년 2월 이후 최저치인데요. 석유류 물가가 7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다만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등 채소류 가격은 10%대 올라 불안한 흐름을 보였고요. 또 오늘 새벽 이란과 이스라엘 간 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추후 석유류 가격도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밥상 물가와 관련 있는 신선식품 지수는 3.4% 상승했는데 신선 과실은 2.9% 하락했지만 신선 채소가 11.6% 올랐고요. 생활 물가 지수 상승률은 1.5%를 기록해 1%대로 내려섰습니다. 요즘 팍팍한 지갑 사정 때문인지 청년 세대의 연애 불황이 심하다고요. 이 짠내나는 요즘 청년들, 연애는 사치일 뿐이라면서 이성과의 만남에 고개를 가로젓는다고 합니다. 이 팍팍한 살림, 고물가가 물론 우리 사회 또 다른 단면인데요. 네. 웃지 못할 통계가 하나 나왔습니다. 1996년생에서 2009년생 사이인 Z세대는 삶에서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 2위로 연인, 애인을 꼽았다고 합니다. 연애를 더 이상 필수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또 만약 연애를 한다 하더라도 짠물 데이트가 일상화됐다고 하는데요. 사랑에 빠지는 게 죄는 아니라는데 데이트 관련 업종은 불황입니다. 주점과 음식점, 숙박업 그리고 영화관 모두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 데이트 코스로 꼽히는 영화관의 지난해 매출은 3분의 2 수준으로 쪼그라들었고 관객 수도 1억 명 넘게 줄었다고 하고요. 네. 연인들로 붐비던 대학가엔 공실이 수두룩합니다. 20, 30대 미혼 남녀가 지난해 데이트 한 번에 쓴 돈은 평균 74,700원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줄었다고 하고요. 최근 20대 이하의 신용카드 이용 금액도 1년 전보다 9% 줄어 반대로 지출이 늘어난 30, 40대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특이하게도 연애 시장이 침체한 것과는 달리 결혼 시장은 또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애라는 이른바 빌드업 과정은 최대한 줄이고 결혼으로 빠르게 골인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재력과 직업, 학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결혼정보회사 문의와 매출은 모두 늘었는데 연애와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앞쪽부터 흔들리는 상황이죠. 경제도 여전히 어려운 만큼 청년 연애 불황 시대가 슬프게도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가격표 없는 헬스장들이 논란이에요. 네, 최근에 저도 가을이라 그런지 살이 부쩍 올라서 운동 좀 해봐야겠다 싶어 헬스장에 등록하려고 몇 군데 알아봤거든요. 한 5군데 정도 전화 문의를 해봤는데 하나같이 가격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매장에 오면 설명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가격을 표시하지 않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처음 오는 고객들은 이벤트 특가도 있고 여러 상황에 따라 가격이 달라 그렇게 안내한다라고 답하는데 그런데 이런 깜깜이 가격제도 엄밀히 따지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현행법상 헬스장과 수영장 등 종합체육시설의 경우 서비스 요금 체계 또 환불 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 신청서에 표시해야 하는 가격 표시제 이행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소비자들이 가격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2년 전 시행된 제도인데 올해 처음으로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나섰지만 여전히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헬스장 10곳 중 최소 한 곳에서는 가격을 미리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공정위는 가격 표시제 이후에도 이를 따르지 않는 업체에 시정 권고만 내려 실용성 논란이 일자 올해 2년 만에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는데 여전히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고요. 공정위 관계자는 미행 이유가 구체적으로 조사된 바는 없지만 가격 표시제 자체를 몰랐거나 환불 등의 조치에 있어서 업장이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도 가격 표시제가 큰 실효성 없이 소비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와 함께 빠르게 매장 수가 늘어나고 있는 필라테스나 요가 등의 시설은 또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정도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네. 가뜩이나 회원권을 결제한 이후 환불 없이 이른바 먹튀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이 소비자들의 피해는 더 커지고 있는데 이런 깜깜이 가격표를 없앨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가수 임영웅 씨의 공연 입장권이 거래 사이트에서 200만 원까지 치솟아서 논란이 됐는데요. 경찰이 최근 안표상 7명을 붙잡아 수사하고 있는데 수익금이 1억 원에 달하는 피의자도 있었어요. 네, 지난 5월 공연에서 관객 10만 명을 동원할 만큼 이 가수 임영웅 씨 콘서트 티켓 구하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웠는데요. 네. 입장권 판매 사이트의 대기자 수가 50만 명을 넘어설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입증했는데 불법 암표 가격이 200만 원까지 치솟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최근 이런 암표 판매 사범 7명을 공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수사하고 있는데요. 임영웅 콘서트 표는 18만 원짜리가 80만 원에 나훈아 콘서트 표는 14만 원짜리가 50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암표 시장 규모는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요. 2022년 신고 건수는 4천 건을 돌파하면서 무려 2년 새에 11배가 급증했고요. 이 때문에 일반 팬들은 암표상 때문에 표를 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티켓 사기에까지 휘말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제대로 사후 조치가 된 거는 0건이라고 하는데요. 암표를 산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 구조인데 이게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 티켓을 웃돈에 사고 파는 행위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데 이 문체부가 관련 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선 만큼 암표 거래가 근절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축제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 개막하죠.
네, 레드카펫 행사를 비롯해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열흘 동안 세계 63개국 224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작품도 86편에 달하고요. 올해 개막작은 박찬욱 감독이 제작과 각본에 참여하고 배우 강동원과 차승원 등이 출연한 넷플릭스 영화 전란이 맡았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29년 역사상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영화가 개막작으로 선정된 건 또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쌍천만 배우 황정민과 강동원, 송중기, 설경구 등 국내 스타들을 비롯해 고독한 미식가로도 잘 알려진 일본 배우 마츠시게 유타카가 내일 직접 관객들을 만나면서 영화제 분위기는 달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1일 폐막식까지 영화의 전당을 비롯해 영화제 발상지인 중구 남포동 그리고 부산 8곳에서 열흘 동안 영화의 향연을 펼친다고 하니까요. 영화 팬이라면 놓치지 말고 이번 행사 꼭 한번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 관련 법안이 다수 통과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같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 모성보호 3법하고 임금체불 방지법 그리고 폭염과 한파가 노동자 건강을 위협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산업안전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드디어 넘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어떤 건지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라디오 생존백서 코너에서는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노동 관련 법안들, 이른바 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 방지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부당한 일을 겪고 있거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김효신 노무사가 명쾌한 해법을 제시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일단 모성보호 3법은 지난주 우리가 알아본 그 내용 그대로 통과가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혹시나 이제 지난주에 방송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요. 네. 모성보호 3법이 이제 정부 저출생 대책 가운데 하나로 나온 거죠. 육아휴직, 출산휴가, 그다음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크게 늘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해서 6개월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네. 대상 자녀 한 명당 부부가 각각 다 쓸 수 있으니까 부부 합산해서 총 3년으로 늘어나게 되는 경우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우리 워킹데이 일하는 날 기준으로 이제 10일이었는데요. 이게 20일로 확대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경우에는요. 우리 대상 자녀 연령이 육아휴직하고 동일하게 만 8세 이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였는데요. 이게 연령이 만 12세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네. 이게 여전히 출산휴가,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는 잘 안 된다, 어렵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많은데요. 점점 더 이거 확대됨으로써 이제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이제 확산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다루지 못한 내용도 있었죠. 맞아요. 지금은 이제 결혼하고 출산하는 연령들이 되게 높아지시면서 난임 치료 받으시는 직원분 근로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모성보호 3법에서 난임 부부가 임신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확대하는 게 포함됐어요. 네. 현재 난임 치료에서는 연간 3일 휴가 부여하고 이 중에 1일만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더 이상 이거 너무 날짜가 적어서 안 된다는 이제 그 목소리를 반영해서 2배로 확대했어요. 연간 6일로 확대됐고요. 그다음에 유급 휴가일은 2일로 하루 더 추가됐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특이한 점은요. 법 시행 이후부터 확대된 난임 치료 휴가 6일을 적용하는 건 맞는데요. 이미 사용한 휴가일 수는 빼고 더 쓸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법 시행 전에 휴가 미사용하셨으면 6일을 그대로 누리실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3일을 썼다 그러면은 3일 더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모성보호 3법이 통과되면서 육아휴직이 6개월 더 연장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미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쓴 근로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난임 휴가하고 똑같아요.
6개월을 더 연장해줘요. 그러니까 1년 다 사용하셨거나 아니면 사용 중이라고 하더라도 6개월을 더 연장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육아휴직의 기본 요건을 갖추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고 다르게 여전히 육아휴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된다. 대상 자녀가. 네. 그다음에 해당 사업장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을 경과해야 된다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 6개월 더 누리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또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것도 소급 적용이 되나요? 이거는 말씀드리면 현재는 월 15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75% 먼저 받고 사후 지급금으로 25%를 나중에 6개월 근속 후에 받게 되는 구조거든요. 네. 근데 이 내년부터는 최대 250만 원으로 크게 올라요. 그런데 이걸 250만 원 가지고 75% 지급, 25% 지급이 아니고요. 3개월은 그 250만 원을 지급하고요. 그 다음 3개월은 20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160만 원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1년 휴직할 경우에는 휴직급여 총액이 지금 인상되는 게 최대 2,310만 원으로 지금보다 510만 원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소급 적용이 제일 관심 있으실 텐데요. 네. 이거는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5년도 1월 1일자로 육아휴직 쓴 경우에는 인상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되는 거지만요. 24년 12월부터 1년 육아휴직 들어가면 25년도에도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24년도 기준으로 적용받으시게 돼요. 그래서 요 기간 신청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노동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만약에 이렇게 두 개년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고민해 보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좀 바뀔지는 한 번 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네. 2025년 1월 1일자로 처음 육아휴직을 써야만 요거를 지금은 그렇죠. 적용받을 수 있는 거네요. 25년도에가 처음에 첫 3개월 동안 250만 원이고 그다음에 200만 원, 그다음에 160만 원 올려주는 거니까요. 12월에 쓰실 분들은 한 달 더 조금 미뤄서 사용하시면 돼요. 네. 그럼 저는 어떨까요? 저는 육아휴직 1년 가운데 4개월을 앞에서 썼어요. 4개월, 6개월, 네, 6개월이 남아 있어요. 아니 8개월 남으셨죠? 네. 8개월 남아 있어요. 근데 안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25년 1월 1일자로 쓴다고 해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6개월은 더 받으실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육아휴직 급여의 문제예요. 고용보험에서 회사에서는 더 이상 육아휴직이니까 무급 처리하고 너무 경제적으로 금액이 없으면 안 되니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거든요. 네. 그 급여 지급의 문제예요. 육아휴직에 대한 시행일은 6개월이 더 늘어나는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뒤에 이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법 시행 이후는 내년 2월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2월 이후에도 여전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요건을 갖추고 계시면 누리실 수 있고 육아휴직 들어가시면 25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 받으실 수 있어요. 네. 네, 배우자 출산 휴가도 또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것도 이미 썼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대신에 이제 10일 모두 사용했더라도 90일의 신청 기간이거든요. 이게 신청 기간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90일 이내에 남아 있는 일수는 확대 20일을 적용해 줘요. 그러니까 90일이 넘어갔으면 안타깝게도 못 쓰시는 거죠. 네. 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그 기간의 2배를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고는 이거는 육아휴직 제도는 별개인데요.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가산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요. 법 시행 후에 남아있는 1년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법 시행 당시에 육아휴직 1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6개월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육아휴직 6개월의 2배를 적용해서 1년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육아휴직 사용하고 있는데 6개월 남아있으면 6 곱하기 2해서 1년 더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녀 연령이 10세, 그러니까 10살이 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은 모두 사용했으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2년 더 사용하실 수 있게 돼요. 예, 그다음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최소 사용 기간이 3개월이었는데요. 이제 1개월로 단축해서 방학이나 단기 돌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10살인데 육아휴직을 네. 사용하지 않았다. 네. 그러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육아휴직은 못 쓰지만 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별개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까지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용하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2019년도에는 육아휴직하고 별도로 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사용하면서 법 시행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부칙이라는 걸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관련 부칙을 삭제했기 때문에 2019년도 10월 1일 이전에 뭐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합산해서 1년 모두 사용하신 분도 여전히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으시다고 하면 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확대된 제도를 누리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잘 계산. 시행은 언제부터인 거예요? 요건 이제 법 시행은 10월에 이제 국회가 본회의에 통과되고 이 국무회의에 걸쳐서 공포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공포 후에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고요. 약 6개월 정도 통상적으로 걸리는데 이거는 되게 특이한 점을 빨리 적용시켜야 된다는 점을 반영해서 정부에서는 이 4개월로 단축해서 내년 2월 중순을 목표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원래 우리가 육아휴직 사용하시면 더 이상 연차휴가 산정에 이제 그 불이익은 없었는데요. 육아기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셨을 때는 연차 산정이 비례 적용되고 있었어요. 불이익을 받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법 시행 이후에는 이게 비례 적용 없어졌는데 특이하게 이 육아기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 시행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10월 중순 이후에는 더 이상 불이익 받는 거 없어지세요. 그렇군요. 네. 자, 이제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난주 국회에서는 임금체불 방지법도 통과됐어요. 네. 이게 뭐 항상 체불에 대해서는 항상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문제시돼 왔습니다. 체불 근로자가 매년 약 27만 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임금 체불 발생액이 약 1조 8천억 2023년도 기준입니다. 여기에 이르렀는데 특히나 올해는 이미 상반기에 전년도 체불액을 초과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개정법은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 제재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되고요. 특히나 우리 체불당하신 근로자분들이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그다음에 명단 공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국외 출국 금지 조치를 할 수 있게 되고 반의사 불법제 배제 등의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건데 상습 체불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네, 이 기준이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직전 연도 1년간 퇴직금을 제외한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거나요. 아니면 직전 연도 1년간 5회 이상 체불하거나 체불 총액이 퇴직금 포함해서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상습 체불 사업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면 연 20%의 이자를 물리는 지연 이자제가 퇴직자에게만 적용돼 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돼 있고요. 이거보다 늦어지면 즉 15일째가 되는 날부터 실제 다 갚는 지급되는 날까지 연 20%를 지연이자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 청산에 대해서만 규정돼 있었고 이 재직 근로자에게는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민법에 지연이자를 빌어와서 5%를 적용한다고 그렇게 이제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거 민법상에 5% 이자 줘야 된다고 알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주지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 개정법에 의해서 재직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20% 적용되도록 개정됐습니다. 이제 그럼 재직자들도 지연이자 받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연이자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다들 이자 계산법 뭐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뭐 체불액이 300만 원이고 지급 일로부터 그러니까 14일 지급 1일에 연장 합의가 없고 그냥 15일째부터 다 카운팅해서 60일이 지났다고 하면요. 네. 300만 원 곱하기 20% 곱하기 60일 나누기 365일로 계산하시면 돼요. 약 한 98,600원 정도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만약에 당사자들끼리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가 있는 건 우리가 14일 이내에 금품을 다 청산해야 된다는 그 지급 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항 위반했다는 책임을 벗어나는 금품 청산에 대해서 연장 합의일까지 그 금품 청산을 해야 되는
그 의무를 조금 벗어나는 것뿐이고 지연 이자는 15일째부터 발생을 되는 거거든요. 그 15일째부터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했다고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네. 15일째부터 지연 이자는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지연 이자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자연 화재나 화재 폭발 등에 준하는 사유고요.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준하는 뭐 규모 이상 피해가 발생했거나 회생 개시나 파산 선고 사실상 도산에 이르는 고용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지연 이자의 지급을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임금조차 주지 않는 사업주가 네. 이자까지 과연 계산해 줄지 네. 좀 의문이 들어요. 이게 되게 의문이고 좀 어려운 점은 뭐냐면 우리 노동부에서는 사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을 하는 곳이지 네.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있는 지급의 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이제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임금 체불액이 계산되니까 시정 지시를 하고 있는 수준인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러면 임금 체불이 됐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시정 지시는 할 수 있지만 네. 더더군다나 이 지연 이자에 대한 시정 지시는 할 수 없거든요. 여전히 민사로 다뤄야 되도록 돼 있어요. 못 받으시면 별도로 민사 소송을 청구하셔서 이제 받으셔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쟁점이 된 건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한 사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명백한 고의로 인한 임금 체불이나 1년 동안 3개월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체불액이 3개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가 법원의 체불임금 3배 이내 금액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임금 체불 당하시면 우리 근로자분들이 다른 고정적으로 나가시는 거에 대한 피해를 계속 입으시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때 법원은 이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법리를 이제 체불 기간이나 경위의 규모, 사업주의 해결로로 재산 상태 등에 따라서 이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니까 이게 얼마를 받으실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네. 네, 임금체불 방지법 좀 늦게 시행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까는 뭐 공포 4개월 하면 내년 2월 중순이라고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국회 통과하는 법안이 이게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이제 새로 도입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10월 중순 정도에 이제 같이 공포된다고 보면 결국에는 25년도 10월 중순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도 이 기간 동안 이제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적극 공부하면서 하위 법령 등의 개정 등 법 시행을 준비하고 체불 사업주의 적극적인 변제 유도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세워볼 것이다.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노동 관련 법안 이른바 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 방지법의 실효성 진단해봤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다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해드릴게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변진섭의 새들처럼. 네, 노래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콩으로 이상목님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설명하면서 대상 자녀 연령이 만 12세로 상향됐다고 하셨는데요. 만 12세부터 만 13세 전까지면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딱 만 12세가 되는 날까지를 말하는 건가요? 하셨어요. 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 12세 되는 날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만 12세 도달 전까지라는 게 이제 정확한 그 말씀드리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만 12세 몇 개월이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만 12세 1일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마누라까지 그 잘 모르시는데 초등학교 6학년 생일 지나기 전까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향된 게 만 8세에서 만 12세, 초등학교 2학년 이상 2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이하의 개념을 좀 잘 아시면 되는 것 같아요. 네, 7324님이요. 임금체불이 900만 원가량 돼서 노동부에 신고했는데요. 출퇴근 내역이 없어서 400만 원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통화 녹음 내역이랑 임금체불액에 관한 메모 내역이 있는데 민사로 가야 하는 건가요? 사장님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모르는 척하네요. 하셨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우리 노동부에 신고해서 이제 근로감독관이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명확한 증거에 의한 거여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노동부가 임금을 확정해 주는 임금체불을 확정해 주는 데가 아니고 이 근로기준법상 임금 정기 지급을 해야 되지만 못 준 데 대한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형사처벌은 고의과 그다음에 입증 자료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니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거 고려해서 뭐 인정 못 되신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불합리는 여전히 아시다시피 민사 소송으로 다퉈서 좀
해결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922님이요. 성과급을 주기로 하셨는데 미루더니 주지를 않습니다. 이것도 임금 체불에 해당이 되나요? 하셨어요. 역시나 우리가 임금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이 임금이라는 거는 우리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급으로 넘어가면 이 성과급의 성격이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사전에 확정된 거여서 내가 계산해서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알 수 있는 성과급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성격을 잘 선택하셔가지고 전자에 해당된다고 하면 이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임금 체불이 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내가 계산 가능하고 뭔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성과급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지급받는 임금 체불에 지급받아야 되는 임금 체불에 해당될 수 있는 거죠. 확정이 됐다는 것도 본인이 어떤 증명 자료를 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교의 정액가 최소한 이제 근로 계약서에 있다거나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이 구두상의 합의를 믿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시면 안 되는데 난 몰라라고 하면 이런 난감한 경우가 펼쳐지거든요. 네. 네.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원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 세모정 담당 PD가 직접 체험한 세상의 모든 트렌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주하영 PD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비건이에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취향 저격 비건 라이프인데요. 먼저 비건의 개념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비건이 영어로 베지테리안을 줄인 약자로서 간단히 말하면 육식을 피하고 식물을 재료로 만든 음식만을 먹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계 채식연맹이라는 곳이 있대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비건은 모든 육식을 배제하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인데 실제로 채식주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전적으로 육식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채식주의 단계에서는 닭고기나 계란 등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육류는 먹지 않지만 닭과 같은 가금류는 섭취하는 분들을 폴로라고 한다고 하고요. 소고기, 닭고기 등을 안 먹지만 생선 같은 어패류를 섭취하는 분들은 페스코, 육류, 가금류, 어패류를 모두 먹지 않지만 달걀이나 유제품은 허용하는 락토오보 등이 있고요. 채소까지도 허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그래서 과일이랑 곡식만을 섭취하는 분들은 푸르테리언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채식주의를 실천하는 정도가 굉장히 다양한데 채식을 하지만 아주 가끔 육식을 겸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회식이라든지 그런 상황에서 가끔 육식을 하시는 분들은 준채식주의자라고 해서 플렉시테리언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동물성 식품이나 제품들이 너무 보편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온전한 비건이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비거니즘과 함께 비건 지향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거니즘은 어떤 이유로 등장하게 된 거예요? 비거니즘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동물을 착취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이 됐고요. 이렇게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동물권 보호 측면에서 비건을 지향하는 사람들도 있고 과도한 육식이나 자원 낭비 때문에 일어나는 지구의 환경 파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비건을 지향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비건 라이프를 실행하는 분으로는 가수 이효리 씨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쵸. 그뿐만 아니라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비건 라이프를 즐기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라면 앞서 설명해드렸던 동물권 보호라든지 환경 보호라든지 하는 그런 신념에 의한 비거니즘 선택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 양식이나 취향으로서의 비거니즘을 즐기는 사람 역시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취향으로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비건 라이프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비건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콩고기 같은 고기를 대체한 식품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비건 식품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비건 하면 콩고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 콩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콩고기라고 많이들 부르시잖아요. 정확한 명칭은 고기를 대체한다라고 해서 대체육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혹시 선생님 콩고기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도 학생 때 급식
한번 나와가지고 먹어본 적이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조금 어색한 맛이 났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대체육 가공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동물성 고기와 비슷한 식감과 맛을 재현해냈다고 하고요. 또 저는 몰랐는데 참치나 새우, 훈제 연어 같은 해산물 역시도 대체 해산물의 형태로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산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육류보다는 건강에 이롭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셔서 예전에는 대체 식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해양 생태계 파괴 문제 등이 대두가 되면서 새롭게 이 분야가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건조 토마토 과육을 가공을 해서 참치회의 식감을 내는 식품이 있다고 하고요. 네. 또 녹두로 만든 식물성 연어도 있다고 합니다. 또 비건 계란 같은 것들도 있는데요. 계란 흰자를 식물성으로 대체해서 만드는 식품이고요. 최근에는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 비건 과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품들을 통해서 다양한 비건 메뉴를 즐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비건 음식이나 디저트를 파는 곳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한 카페를 방문해서 손님들과 인터뷰를 진행해 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여기 비건 카페에 오셨는데 특별하게 이 매장 찾게 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생일 케이크 찾고 하다가 뭔가 특별한 케이크가 있는 것 같아서 방문하게 된 것 같아요. 비건 케이크라고 해서 좀 더 특별하고 그래 보였던 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말고도 비건 음식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미국에 교환학생을 갔었을 때 거기는 이제 워낙에 인도 친구들이 이제 비건인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기숙사에서 이제 그런 음식들이 되게 자주 나왔어가지고 뭐 콩고기나 이런 거 먹어봤었던 것 같아요. 드셔보셨을 때 차이가 있었나요? 아무래도 뭔가 좀 건강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먹었을 때 좀 죄책감이 덜한? 비건 음식은 먹었을 때 아우치 약간 이런 음식도 있고 뭔가 먹었을 때 뭐 케이크나 이런 거는 생각보다 별로 다른 게 없네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방문했던 카페가 비건 케이크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생일 케이크를 사기 위해서 오신 커플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 이 커플처럼 예쁜 케이크 혹은 뭐 특별한 케이크를 찾아서 비건 카페를 찾으시는 손님들이 많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강하게 채식주의를 실천해서 여기에 왔다기보다 그냥 유행하는 SNS 맛집을 찾아가듯이 이 공간에 방문하신 것 같다고 느꼈고 저도 이 카페에서 케이크랑 음료를 주문을 해봤는데요. 직원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이 카페에서 가장 베스트 메뉴라는 그 크림이 듬뿍 발린 무화과 케이크를 주문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사진을 찍어서 바로 SNS에 올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예쁘게 데코레이션이 되어서 나오는 점이 인상적이었고 이 비건 카페의 인테리어나 쇼케이스 같은 것들도 젊은 세대들이 방문하고 싶은 트렌디하고 굉장히 예쁜 공간이어서 제가 이 카페에 한 30분 정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도 그 사이에 손님이 계속 들어오시고 또 포장도 계속 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건 카페라고 해서 일반 카페와 특별히 다를 것 없이 다들 일반 맛집을 방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건 카페는 취급하는 음식이 디저트잖아요. 그러니까 논비건 메뉴랑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뭐 진입 장벽이 좀 낮을 것 같긴 한데 비건 레스토랑은 어때요? 네, 제가 같은 날 비건 레스토랑도 방문을 해봤는데요. 관련해서 해당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의 인터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비건 매장을 하신 지 좀 얼마나 되셨나요, 혹시? 저희는 비건 레스토랑을 운영한 지는 13년 차 됐고요. 위치를 조금 옮겨서 운영한 지는 1년 반 정도 됐어요. 비건 레스토랑을 시작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처음부터 이제 비건만 파는 레스토랑으로 시작한 건 아니고요. 비건인 메뉴가 반, 비건 아닌 메뉴가 반 이렇게 레스토랑을 시작했어요. 다양한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요. 근데 점차 이제 비건이신 분들의 니즈가 많아지면서 비건 메뉴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오시는 분들이 저희 실제로 비건이신 분과 비건 아니신 분들의 비율이 비건 아니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80% 정도가 비건 아니신 분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건강한 한 끼를 드시고 싶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이 레스토랑의 경우는 앞서 방문했던 비건 카페보다 조금 더 클래식한 비건의 느낌이
풍기는 공간이었는데요. 흥미로웠던 점은 처음에 이 레스토랑이 비건 전용 레스토랑이 아닌 상태로 시작을 하셨는데 찾아오는 분들의 수요가 많아서 지금은 비건 메뉴가 대다수인 상황이 되었다고 하고요. 또 매장의 분위기가 클래식해서 왠지 비건분들만 많이 찾아오시지 않을까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오히려 비건이 아니신 분들이 한번 비건 음식을 체험해보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 매장이 연남동에 있다 보니까 근처에 트렌디한 잡화점이나 카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근방에 있는 다른 매장들에서 문화생활을 하고 또 하나의 특별한 경험을 위해 비건 레스토랑을 일부러 찾아오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영 PD도 비건 메뉴 도전해봤죠? 네. 간 김에 또 먹어봤죠. 그래서 인터뷰를 위해서 방문한 두 곳에서 비건 메뉴를 모두 도전해봤는데요. 일단 뭐 그 비건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계란이나 설탕, 그런 동물성 크림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 식물성 크림을 사용한 그런 케이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레스토랑에서 먹었던 메뉴는 뇨끼. 고기를 사용하지 않은 뇨끼 메뉴와 또 볶음밥, 덮밥 같은 메뉴들을 먹어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아쉽게도 이 비건 메뉴들이 아직 저에게는 살짝 낯선 느낌이었다. 케이크에 설탕은 들어가겠죠. 설탕이 우유는 안 들어갑니다. 설탕도 안 들어가요? 네, 설탕도 안 들어가서 이게 네.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크림이 많이 올라간 케이크를 먹을 때 기대하는 단맛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조금 이렇게 눅진한 우유 크림의 맛이 있는데 그 맛이 아니라 굉장히 산뜻한 가벼운 느낌의 크림의 맛이 나요. 그래서 이 내가 기대했던 진한 맛이 나지 않으니까 살짝 어색하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평소에 떡볶이나 마라샹궈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고 조금 핑계를 대보자면 또 약속이 많아서 제가 외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간이 센 음식에 혀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그렇죠. 네, 비건 메뉴들이 맛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재료의 맛이 굉장히 충실하게 느껴지고 풍미가 있는 편인데 제가 평소에 익숙하게 느끼는 강렬한 단맛, 아까 말씀드린 강렬한 단 크림의 맛 그런 것들이 나지 않고 강렬한 짠맛이 나지 않고 훨씬 간이 약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든달까요?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소에도 슴슴한 간으로 음식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저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비건 메뉴들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굉장한 장점으로 느껴졌던 부분도 있어요. 제가 이날 이제 여러 매장들을 돌아다녔잖아요. 인터뷰를 핑계로. 네. 여러 매장들을 돌아다니느라고 굉장히 많은 메뉴를 먹어봤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이제 세 그릇 이상 음식을 먹었는데도 평소보다 더 과식을 한 편이에요. 알고 보면은. 근데 이제 다 먹고 나서도 기분 나쁘게 배부른 느낌 있잖아요. 저희가 막 허겁지겁 뭔가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느껴지는 더부룩함 이런 것들이 전혀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속이 좀 편했군요. 속이 굉장히 편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비건 음식의 최대 장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느낄지 나중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긴 하네요. 그런데 아직은 어떻게 방문해야 하는지 또 비건 메뉴를 먹으려면 어디를 가야 하는지 이런 정보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비건이 아닌 사람이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비건주의 매장을 직접 찾아서 방문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나, 장벽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요즘은 비건 체험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비건 매장을 소개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 플레이랑 앱스토어 등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전 세계 비건 친화 레스토랑을 모아둔 앱이나 비건 제품을 판매하는 앱, 채식 식당을 검색할 수 있는 앱, 또 비건 레시피를 소개하는 앱 등 비거니즘을 지향하고 비건 문화를 체험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손쉽게 이 문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 세계 비건 친화 레스토랑을 소개하는 앱은 누적 다운로드 수가 100만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거니즘 체험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비건 식당에 가보고 싶은데 조금 막막하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애플리케이션들 검색하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루 정도는 비건 라이프를 즐겨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비건 카페나 레스토랑에 꼭 방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은 아무래도 이제 검색하셔서 카페나 레스토랑 가서 하나 주문해 보는 게 가장 쉬운 선택이긴 한데 하지만 이런 매장이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비건 음식을 경험해 보고 싶다. 나도 비건 라이프를 경험해 보고 싶다. 이러면은 일상에 작은 변화만 주셔도 가능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접근성이 높고 쉬운 방법은 아마 매일 실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커피 한 잔씩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라떼
하나씩 드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카페에 동물성 우유가 아니라 뭐 두유라든지 오트밀크, 귀리 우유 옵션이 있는 곳들이 많아요. 저는 오트밀크가 기본 우유 옵션보다 조금 더 달달한 맛이 나고 고소한 맛이 강해서 좋아하는데 거창하게 비거니즘 실현하기가 조금 어렵다, 낯설다 하시는 분들은 카페에서 라떼 주문하실 때 그냥 우유가 아니라 오트밀크 옵션으로 바꿔서 주문해 보시는 것도 그 정도만 좋을 것 해도 같습니다. 비건 라이프를 그렇죠. 네. 즐기고 있는 거군요. 지향하고 있는 거죠. 네. 비거니즘을. 또 앞서 비거니즘 관련 앱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은 완제품으로 제공되는 이런 비건 음식들뿐만 아니라 집에서 직접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비건 가공식품을 파는 매장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를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들도 있어요. 제가 그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다운받아서 좀 살펴봤는데 대체육, 빵, 아까 말씀드린 오트밀크 그리고 과자 같은 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었고 또 운동하시는 분들은 단백질 챙겨 드셔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비거니즘을 실현하면서 단백질을 먹느냐라고 네. 하실 수도 있는데 보니까 닭가슴살을 대체할 수 있는 식물성 단백질 육포 같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이외에 카레, 마라탕 소스, 마요네즈 같이 소스 부문에서도 식물성으로 만든 다양한 소스들도 찾아볼 수 있어서 직접 찾아가기가 힘드시면 이런 앱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재료를 구매하셔서 체험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비건이라고 하면 보통 먹는 것 위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비건이 꼭 음식에만 적용되는 개념은 아니라면서요. 네, 비건의 사전적인 의미가 채식주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비건 라이프 스타일을 음식에 한정지어서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입는 옷이나 물건, 화장품 등에서 동물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비거니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비건 화장품이나 의류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비건 화장품은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또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화장품을 말하는데요. 꿀이나 밀랍, 백설탕 등이 포함되지 않고 이외에도 식물성이나 합성 성분만을 이용해 제조되는 그런 화장품을 말하고 또 제조 후에는 비건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는데요. 네. 그래서 비건 인증 마크가 붙어 있으면 이 화장품이 비건 제품이다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하고 최근에 자연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이 비건 화장품 시장 역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비건 화장품의 경우에는 성분의 특성상 논비건 제품에 의해서 피부에 자극이 덜하다는 특징이 있대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도 제가 그냥 제 피부에 맞아서 사용하는 제품들이 알고 보니 비건 제품이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비건 의류, 비건 패션이라고도 하는데 비건 의류는 가죽이나 모피, 울 등의 동물성 소재를 사용하지 않고 만든 옷을 뜻하고요. 지속 가능한 패션이라는 키워드가 패션계에서도 이슈가 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친환경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패션을 전개하고자 하는 브랜드들이 새로운 흐름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8월 말에 관련한 패션쇼를 뚝섬에서 진행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비거니즘이 지향하는 바가 결국엔 동물권 보호에서 나아가서 개인의 건강, 환경 보호까지이기 때문에 일전에 저희가 이제 강 PD님이 소개하셨던 제로 웨이스트 운동과도 결을 같이 한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방문했던 레스토랑의 사장님께서 한마디 덧붙여 주셨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동물권 문제 때문에 이제 비건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 두 가지 모두 접점은 너무 많은 것을 소비했을 때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에서 소비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고요. 네, 이렇게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거 결국 제로 웨이스트랑 비건은 방향성을 같이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리 좋은 비건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비건 음식들이 있더라도 계속 새로 그 제품을 사서 버리는 게 비거니즘일 수는 없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접 비건 매장에 방문하거나 소비하시기 어려우시다면 기존에 있는 물건들 최대한 잘 활용하고 또 가끔 채식으로 식단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 취향 저격 비건 라이프를 추천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누굴까요? 제가 이 조사를 해보기 전까지는 비거니즘이 조금 장벽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방문해 보니까 생각보다 허들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평소랑 다른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으신
하신 분들, 뭐 비건에 대해 조금 궁금하긴 한데 정보가 없어서 도전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정보에 따라서 한번 도전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건 음식이 완전히 제 입맛에 맞진 않았지만 네. 속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만약에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신다, 네. 혹은 뭐 자극적인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비건 클렌징의 차원에서 한번 도전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주하영 PD와 함께 취향 저격 비건 라이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다시 강소연 PD가 체험 삶의 현장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샤키라의 Try Everything 들으시고요. 행복한 오후 이어가세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